안녕하세요. 금융연구원 이보미입니다. 저희 자본실과 디지털실에서 함께 준비한 내용으로 금융시장 및 디지털 환경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에 비해서 발표 시간이 좀 짧아서요. 자세한 내용은 그냥 슬라이드에 써 있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빠르게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개관은 어차피 제가 발표할 내용이 요약된 거라 그냥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4월에 이제 미국 관세 부과 영향으로 급락했다가 계속 상승해서 이제 저번 주 월요일이죠. 11월 3일 역대 최고 수준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상승률로 보시면 이제 오른쪽 하단 그림으로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10월 말 기준으로 한 주가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 정도 됐는데 그걸로 계산하면 상승률이 71.2%입니다. 그래서 그 4,200대로 계산하면 한 80% 정도 되는데 이제 올해 중국 시장이 아주 좋았다고들 얘기하는데 중국 시장 수익률이 33.4%였던 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이제 코스피의 상승률이 가파랐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상승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확연히 이제 6월 이후로 상승 추세가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 풍부했던 유동성이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이제 경제 정책이나 주주 환원 정책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좀 주식 시장으로 들어온 경향이 있고 이제 보시면 또 한 번 급하게 올라가는데 그게 10월 그림입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이제 AI 관련 업종에서 실적 기대가 예상이 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좀 며칠 빠졌었는데요.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좀 이제 기간을 나눠서 보면 지금 밑에 그림에 파란색이 상반기 수익률이고요. 빨간색이 하반기 수익률인데요. 업종별로 그 상승 시기와 폭이 상당히 달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조선, 방산, 원전 이제 조방원이라고들 많이 부르셨었는데 이제 그 업종들이 섞여 있는 이제 자본재 섹터가 88.5% 상승을 했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수요로 인한 이제 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반도체 이제 주가가 83.3% 상승했습니다. AI 관련해서 반도체만 오른 것은 아니고 이제 부품 수요로 인해서 IT 하드웨어 쪽도 좀 올랐고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인 이제 전자전기 제품 섹터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마 궁금하실 거는 이런 이제 훈훈한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인가일 텐데요. 우선 뭐 긍정적인 면은 2026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코스피 구성기업의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 그림이 이제 전망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요. 그 남색 선이 올해 4분기 전망이고요. 이제 빨간색 두 선이 내년 1분기랑 2분기 전망입니다. 그래서 7월에 보면은 45조 원에 불과했던 것들이 분기 이익이 이제 지금 10월 말에는 거의 70조 원으로 1.5배 정도 이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바탕에는 이제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이 많이 이제 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가총액의 30%가 사실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실적 개선이 되면 이제 코스피 전체 실적 개선이 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반도체 업종만 따로 그려보면 이제 앞에 그래프에 비해서 더 가파르게 이제 9월 중순부터 해서 영업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반도체만 오를 것이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은 아니고 이제 조선, 방산, 원전 관련 종목들도 이제 자본재 업종만 따로 떼서 오른쪽에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 업종은 이제 업종 특성상 4분기에 실적이 많아지는 특성이 있어서 1, 2분기가 상당히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레벨을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10월 이후로 우상향되고 있다라는 점을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에서도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 시장이 뭐 기업 실적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투자자의 이제 기대 심리, 그리고 그로 인한 수급의 영향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 부분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 이제 특징적인 것이 이제 개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를 이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올해 유가증권 시장의 투자 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입니다. 빨간 선이 이제 개인 투자자인데요.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하반기부터 순매도를 지속했습니다. 이제 반면에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상승하는 그 상승의 여력이 주로 외국인의 순매수에서 비롯됐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이제 개인 투자자의 해외 증권 순매수 거래 추이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이 해외 주식 누적 순매수인데요.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서 ETF를 포함해서 이제 직접 해외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워낙에 접근성도 좋아지고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누적 순매수액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국내 주식 대비 해외 주식 월별 거래 비율을 봐도 전에는 한 5%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2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얼마나 활발한지 이제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장 구조적인 측면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 다이아몬드로 표시된 것이 이제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의 시가총액인데요. 이제 뭐 개인 지갑에서 코인을 이제 거래소 지갑으로 옮긴 그 시가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12월 작년 말부터 해서 100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100조 원이 넘어갔다는 거는 우리나라 국내 그 펀드, 주식형 펀드 전체 규모 시가총액이 이제 1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 펀드 시가총액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가상자산 시장이 우리 주식 시장하고 무슨 관계냐 궁금하실 것인데, 그래서 저희도 궁금해서 한번 이제 간단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코인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는 그 주식 시장에 있는 순매수 같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예치금이나 그다음에 거래대금을 보게 되는데, 코인 시장에서는 뭐 워낙 예치금이나 거래대금 혹은 코인 거래소 시가총액이 이제 늘어나고 있으면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좀 무방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래대금이랑 예치금이랑 국내 개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수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봤는데 둘 다 이제 음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어느 정도 이제 국내 주식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간에 이제 대체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 관계가 대체 시사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이 왼쪽 그래프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 선이 이제 코인 거래대금의 이제 변화율인데 상당히 변화폭이 큽니다. 그래서 뭐 4배까지 월에 이제 거래대금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이제 높은 변동성이 개인 투자자의 이제 국내 주식 매도나 매수를 이제 촉발할 경우에 국내 증시를 변동성을 이제 확대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 이제 시장이 너무 좋은 높은 이제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코스피가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시장의 높은 유동성과 함께 이제 상반기 주주환원 중심 정책으로 인한 이제 투자 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정 이제 정부 정책의 수혜 업종에 대한 또 기대감, 그리고 일부 이제 AI 관련 업종에 있어서는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이 모두 작용을 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라는 것이 이런 기대감을 뭐 서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단시간에 다 반영하기 때문에 이미 이런 기대감들은 이제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다거나 이제 뭐 주주환원이 예상만큼 안 된다거나 하면 이제 주가 하방 압력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그 주가 상승이 외국인 주도로 인한 이제 주가 상승이었고, 그다음에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환율 변화나 대외 충격 발생 시에 이제 우리 시장에 주는 여러 가지 변동성 측면에서의 안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은 계속 순매도 해왔지만 신용융자는 지금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개인이 어떻게 좀 이렇게 개인의 믿음이 양분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쪽에 나와 있는데 이제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그런 이제 신용융자를 받아서 어디 투자했나 보면 이제 자본재와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사시에 자본재나 반도체 관련 업종의 이제 주가가 조금 하락하면 이제 그 신용융자로 인한 반대 매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채권 시장입니다. 올해 채권 시장은 상반기 이외에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작년 말에는 사실 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됐기 때문에 오히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물은 수급 압력에 의해서 기간 프리미엄이 확대돼서 수익률 곡선을 보시면 오른쪽 아래 그림에 있는데요. 이제 파란 선이 10월 말에 저희가 찍은 건데, 작년 말인 빨간 선에 비해서 3년에서 10년물 사이는 조금 가파르게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에서 30년은 워낙에 이제 보험사 초장기채 수요가 있어서 이제 10년물보다 오히려 금리가 낮은 금리 역전 상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크레딧 시장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이 됐고, 이제 MMF나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유동성 여건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PF가 연착륙되면서 투자 심리도 좀 개선돼서 은행과 투신권이 또 수요를 받쳐주는 측면이 있어서 좀 좋은 시장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좀 섹터별로 보면 자동차, 석유화학, 유통, 건설 등 그런 섹터에서는 신용 여건이 좀 악화되는 것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레포 펀드가 여전채를 계속 사고 있어서 이제 여전채하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또 일부는 이제 역전되기도 하는, 그래서 어떤 그런 업종별 고유 요인으로 인해서 신용 여건이 차별화되는 현상들이 좀 관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고채 시장 내년 전망을 보면 우선 가장 큰 이슈는 윅비 편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서 11월에 윅비 편입으로 예상되는 채권 자금 유입이 한 500억에서 700억 달러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금리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부동산 이슈가 있고 또 저희 환율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여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선도금리에 반영된 기준금리 기대를 보실 수 있는데, 거의 이제 더 금리가 내려가는 기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채 발행량은 이제 작년부터 증가를 해서 올해 대폭 증가를 했고 23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근데 내년에도 이제 232조 원 정도 규모로 이제 발행될 예정인데, 이 윅비 편입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수급 여건을 좀 개선해 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크레딧 시장 전망입니다. 우선 상하방 요인이 혼재 있어서 수급 불확실성이 좀 높아질 전망이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이 이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한 15조 원 정도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특은채나 공사채 등 초우량물의 수급 부담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비우량 채권에 있어서는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이 일부 업종의 회사차 발행을 대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급 여건이 좀 좋아지는 것이 있고, 또 종투사가 지금 비우량 계열에 대한 채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급 부담이 아주 크게 가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용 스프레드는 올해하고 유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업별로 조금 업황이 다르기 때문에 석유화학 같이 이제 안 좋은 산업의 경우에는 신용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전략 산업기금을 비롯해서 이제 주요 기금 채권들이 발행이 될 텐데 좀 발행 시점이 잘 분산돼서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시장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단기금융시장하고 파생상품시장입니다. 단기금융시장은 우선 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상당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RP 일평균 잔액이 250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좀 긍정적인 면은 이제 부동산 PF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PF 유동화 증권 발행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행도 이제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내년에도 이제 단기 시장은 이제 큰 틀에서 발행 여건은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 시장에서 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그 코퍼인데요. 이제 11월부터 거래소에서 코퍼 OIS 청산이 개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금리 수합이 이전에는 CD, IRS 중심이었다면 코퍼 OIS로 이제 좀 거래 관행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금융투자업입니다. 증권사도 그렇고 자산운용사도 그렇고 대형사와 이제 중소형사의 그 수익 양극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는 뭐 기업금융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사업 등이 가능해서 지금 다양한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고 보시면 이제 자본이 상당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ROE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소형사는 주수익원이었던 PF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대체 수익원 확보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산운용사도 좀 비슷한 모습인데요. 이제 ETF 시장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형사 중심으로 과점 양상이 심화되어 있고 이제 펀드 투자일임 등의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대형사 아니면 금융그룹 계열의 중대형사가 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사는 역시나 이제 새로운 기초자산을 활용한 어떤 이제 활로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는 게 이제 저희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의 디지털 환경입니다. 가장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 게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일 것 같은데요. 이제 주요국에서 가상자산 ETF를 허용하면서 앞서 저희 시장도 커졌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그래도 이전에는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 규제 그 기준이 없었는데 이제 EU가 미카를 시행하고 미국이 지니어스 액트를 제정하면서 어떤 글로벌 규제 표준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이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입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만족시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금융 혁신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될과 동시에 이제 이용자 보호, 불법 거래 방지 그리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목적을 달성하면서 이제 2단계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자산이 워낙에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이제 그 일괄된 어떤 규제를 하기보다는 유형별로 기능과 리스크를 반영한 이제 차별화된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지급 결제 기능이 있고 증권 토큰은 투자 기능이 있어서 이제 정금법이나 저희 자본시장법에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대외 지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외국환 규제나 통화 정책 그리고 지급 결제 거래 안정성 등을 모두 고려해서 시장 규제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큰 증권 관련해서는 뭐 이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고 특별히 올해 이제 좀 더 속도를 낸 게 신탁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단위가 신설되었고요. 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영업을 위해서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큰증권과 관련해서는 제도화 속도가 계속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업권의 AI 활용 확대입니다. 지금 금융사들이 뭐 마케팅도 그렇고 뭐 챗봇도 그렇고 이제 뭐 신용평가 등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금융 지주회사들 중심으로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이제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AI 기본법이 제정됐고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민감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신용평가나 대출 심사 같은 데는 조금 더 이제 규제가 강화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아무래도 AI 거버넌스 수립을 이제 선제적으로 하고 그리고 제3자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큰 과제로 보여집니다. 제가 워낙에 빨리 발표를 하라고 말씀을 들었어서 막 빨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를 놓쳤는데요. 이제 수요일하고 저희가 막 가격이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얘기했나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저번 주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리는데 원장님 제가 얘기했었나요? 안 했나요? 네, 그때 이제 상황이 보면 저희가 딱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제 주식시장 전망을 하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AI가 거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빠졌고 저희도 이제 AI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 전체 시장이 좀 빠졌는데요. 보면 반대 매매가 신용 때문에 반대 매매가 많이 일어나서 더 빠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너무나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기대감의 변화가 생기거나 대외 여건이 조금만 변해도 그렇게 이제 좀 변동성이 크게 시장이 변동성이 큰 채로 유지될 것 같아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병호 박사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토론을 진행하게 된 디지털 금융 연구실의 서병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여기 와주신 토론자분들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간에서는 딱 한 분만 오시게 되었는데 신영증권에서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께서 2년 연속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영호 자본시장 과장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금융위원회 김성진 가상자산 과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이인욱 시장분석 과장님 오셨습니다. 예, 저희 플로어에서 질문도 좀 많이 받아야지 아무래도 좀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일단 한 5분 정도만 5분씩 일단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슬라이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책자 맨 앞에 보면 요 밑에 QR 코드가 2개 있는데 Q&A라는 거기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띄워서 인식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식시장이 전대미문의 길을 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어떤 자본시장 관련한 증권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학균 리서치센터장님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영증권에서 일하는 김학균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올해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 말 대비해서 한 70% 정도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이게 80년대 이후로 연간 상승률로 한 3번째 정도 되는 거니까 한 10수년 만에 한 번 정도 오는 강세장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한국 시장을 버블이라고 볼 만한 근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7, 8년 횡보하다 올랐고
이 PER이라고 불리우는 주가 수익 비율이 지금 11배 조금 넘고, 또 PBR이라고 하는 주가 순자산 비율은 한 1.3배 언저리입니다. 이게 글로벌 비교에서는 가장 아직도 낮은 디스카운트가 지속이 되는 시장이니까 주가가 올랐지만은 한국 시장을 버블이라고 볼 만한 근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주 시장 본 것처럼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전염 효과가 굉장히 잘 작동하는 그런 자산이거든요. 개방도가 높고 그래서 우리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미국 시장이 강하게 조정을 받고 그러면 그 여파가 한국으로도 이제 옮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에도 이제 한국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동조와 해외 시장의 추세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첫 번째 세션에서 들으셨지만 내년에는 성장률이나 기업이익이나 올해보다 이제 개선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게 경제에 대해서 선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굉장히 낮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식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는 코스피가 1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나쁠 게 선반영된 거죠. 내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한 2% 언저리 가고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시장에서는 한 40%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올해 코스피가 이미 70% 올랐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각도로 내년도에 주가가 오르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올해 시장이 좀 독특했던 거는 코스피가 한 70% 올랐습니다. 근데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지수가 한 80% 넘게 올랐고요. 소형주 지수는 17%, 코스피 70% 올린 갭이 굉장히 크고 코스닥도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주요 지수들 간의 그 갭이 가장 큰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 개별 종목으로 보더라도 종합주가지수가 70% 오르는 과정에서 작년 말 대비 절대 주가가 떨어진 게 1,100개나 됩니다. 우리가 ETF 빼면 거래되는 종목이 2,400개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인덱스가 70% 오르는데 1,000개가 넘는 종목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거 잘 못 봤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특정 섹터에 치중돼서 올라가는 일은 늘 발생하지만 이렇게 양극화가 심했던 거는 저는 처음인 것 같고, 저는 이거는 좀비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장 제조업 회사 중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커버 못하는 게 작년 기준으로 한 1,000개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전체 상장 제조업체의 42% 정도가 되니까 이제 구조조정이 지연이 되면서 뭔가 주식시장이 좀 병목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좋은 종목을 주식시장에서 올려서 자금 조달의 어떤 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도 적절한 어떤 퇴출이라든가 공급 조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로 돈이 많이 나가는 거는 저는 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한국 주식이 안 돼서 미국으로 가고 하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 가계금융자산에서 해외 자산 투자 비율이 한 5% 남짓 되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해외로 자산이 많이 나가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주식이 못 올라서 미국으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만은 한국 주식의 성과가 개선이 되면 속도는 조금 조절이 있지 않을까. 다만 장기적으로는 다변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우리가 올랐던 거를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시세를 본질적으로 예측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1,000에서 2,000 갔던 게 한 18년 걸렸고요. 2,000에서 4,000 가는데도 한 18년 걸렸습니다. 그럼 연율로 한 3.6% 성과인데, 우리가 머니무브도 말하고 하는데 이제 배당도 좀 늘어나고 하면서 시세를 취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유인들을 제공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좀비 기업이 너무 많아서 좀 퇴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말을 저는 좀 유심히 들었는데요. 그 정부에서는 어떤 그 자본시장 리스크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융위원회 그 이인욱 과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과장 이인욱입니다. 자본시장 관련된 거는 여기 자본시장 과장이 계시니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채권시장이랑 그 다음에 단기자금 시장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저나 저희 과 입장에서는 요새 회사채 시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이란 금리라는 게 아까 우리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발행량도 좋고 스프레드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한 8에서 10년 사이에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좋았었는데 10월 금통위 이후에 국고채 금리를 비롯해서 약간 채권 금리들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채권 금리 또는 회사채 금리가 저희 금융이나 뭐 정부 입장에서 중요한 게 실물 경기랑도 직접 연계가 돼 있을 수 있고, 또 이 금리들이 대출 시장이랑 지표 금리랑 연결돼 있어서 또 계속 오르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취약계층들 금리 문제로 같이 연계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리라는 게 기준금리가 지금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약간씩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일본이랑 브라질 정도 빼고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인하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인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처럼 갑자기 금리가 막 급등한다거나 발작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스프레드라든지 금리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 박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수급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22년도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23년 초에 아마 회사채들이 3년짜리 만기로 해서 발행을 많이 했어가지고 26년 상반기에 회사채 만기 도래 금액이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좀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발표에 있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뭐 생산적 금융이라든지 정부 정책들 때문에 국고채라든지 여러 가지 뭐 특수채 이런 것들이 발행이 조금 많이 몰릴 수 있는 게 있어서 한은이랑 기재부들이랑 협의를 하면서 발행 시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양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트리플 B라든지 회사채라든지 A3CP라든지 이런 발행 비중들이 점점 축소돼서 지금은 거의 발행량에서 비중이 한 2%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거기에 걸려 있는 업종들이 지금 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업종들이 많이 있는데요. 산업 구조 개편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11월 달이라든지 금년 11월이라든지 내년 2분기에 신용 평가 이런 거랑 연계돼서 등급이 만약에 하향 조정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 그 등급에 있는 회사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또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산업구조 개편이 조금 빠르게 진행돼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관련된 경우는 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계속 가동 중인 시장 안정 프로그램으로 계속적으로 상시 가동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국고채라든지 특수채 발행 시기가 몰려서 갑자기 금리가 스프레드가 튄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재부라든지 한은이랑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자금 시장 관련돼서는 아까 이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RP 시장이 단기자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2010년, 11년 이때만 하더라도 RP가 잘 콜 중심 시장이었기 때문에 RP랑 RP 금리 관련돼서 충분한 실거래가 없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약간 많이 발전을 해서 RP 쪽 금리가 많이 돼 있고요. 그거와 연계돼서 정부에서는 한국은행이라든지 금융감독원이랑 같이 단기지표금리 개혁 차원에서 코파 금리를 관련돼서 뭐 인센티브라든지 제도 설계라든지 인프라 정비 이런 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2년 리보 사태 터진 이후에 우리 국내에서도 여전히 CD 금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리보랑 거의 같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CD 금리는 좀 신뢰성 있는 지표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시장 참가자들 분들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거를 페이드아웃 시키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만 관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센티브라든지 인프라를 통해서 코파 쪽으로 계속 유도할 수 있도록 지금 지속 노력할 계획이고요. 파생 상품이라든지 채권 시장 쪽에서는 금년부터 코파 금리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대출 시장 쪽에서도 코파가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세부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이고 내년 초에 발표할 생각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채권 시장도 양극화되고 있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산업구조 개편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단기 시장에서 이제 또 네, 코파 금리 뭐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그 고영호 과장님께서 이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본시장 과장 고용호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금융 담당 공무원 이전에 우리 증시가 4,000포인트 시대에 연 게 사실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기쁩니다. 포기하다시피 보였는데 우리 증시가 재평가되고 그리고 성장의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했었던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한테 최근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면담 요청이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우리 증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시점 아니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정부가 원하는 목표는 지수는 아니죠. 지수는 결과이고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방법으로는 저희는 이제 3대 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인데요. 이번 7월 달에 저희가 불공정 거래 이 실천 방안을 내놓고 그 합동 대응단을 만들고 최초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나중에 환수할 자산을 만들려고 이 계좌를 동결하는 것도 최초로 시행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돼야만 이제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김학견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또 상장의 그 퇴출 기준, 상장 유지 기준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때 7월 달에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과거에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시총이 그 상장 폐지를 검토하는 이 시총 기준이 50억밖에 안 됐었어요. 그거를 500억으로 올리고 코스닥도 300억으로 올리고, 그래서 이제 부실 기업 같은 경우는 빠르게 퇴출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 경영 문화 확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 주주 보호 강화인 거죠. 상법 1, 2차 개정도 했었고, 그거 외에도 현재 그 쪼개기 상장이나 의무 공개 매수나 자사주 소각 원칙 제도와 같은 여러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빠르게 제도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 확산의 또 하나의 정책이 보면은 그 기업가치 제고의 공시입니다. 그 재무제표가 과거의 회사를 보여줬다면 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주주 환원을 하겠다,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시장과 소통하면서 주가로 재평가받고 다시 그 피드백 받아서 공시를 하는 이런 이 공시 체계를 좀 더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 증시 수요 기반 확충과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증시 수요 기반 확충이 예를 든다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든지 또 BDC나 STO 같은 새로운 투자기구 도입 같은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또 뭐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 부과하는 것도 지금 그 시행령 개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STO나 BDC에 대해서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 STO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없었던 이 소상공인이나 이 중소기업들이 이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왜냐하면 비정형 증권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B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항상 가졌던 이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왜 정부가 그 재정, 세제, 금융을 다 지원을 해서 이 벤처 기업을 육성을 했을 때 나중에 상장될 때 보면 왜 파운더나 아니면은 이 소수의 그 엔젤 투자자들이 그 편익을 다 가져갈까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었는데 BDC 같은 경우에는 거액이 아니라 소액으로 일반 이 국민들이 그 십시일반으로 투자해서 그 성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사실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해서 기업이 성장을 했을 때 이 기업의 성장의 과실을 소액 주주, 일반 주주들도 공정하게 향유하여 다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김학견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가 자산 가격의 변동을 보면 그 자산 가격이 급등해서 레벨업하는 시기는 그 횡보하는 시기는 상당히 길고 레벨업하는 시기는 상대적으로 짧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장기 투자가 최고다. 그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 레벨업 할 때 그때의 성과를 같이 누리는 게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제가 듣기로는 VIP께서도 그런 장기 보유에 대한 이 고려를 하신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쪽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원칙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의 김성진 과장님께서 가상자산 관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희 가상자산 과장입니다. 뭐 자본시장하고 같이 논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느낌이 좀 묘합니다. 일단은 가상자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에 여기 참석하신 분께서 미래를 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주로 정책 방향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키워드가 이제 2, 3년 전에는 이용자 보호에 중점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제도화와 확장성이라는 두 가지 워딩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글로벌 제도화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우리도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넘어서 조금은 더 새로운 단계로 좀 도약을 해 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정부의 디지털 자산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그리고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가상자산 2단계법 관련해서 좀 주요 이슈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정과제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이 이번에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조금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블록체인 조금 넓게 말하면 이제 웹3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유통과 같은 시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블록체인을 통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좀 프로그램화하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로만 봐도 이제 지적재산권 같은 거를 조금 이제 프로그램화해서 사업을 하는 형태의 블록체인도 등장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와 블록체인이 좀 접목이 돼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좀 창출할 수 있도록 요거는 이제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리고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서 블록체인 산업 자체의 혁신을 지원하는 게 크게 한 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특히 이제 명확한 규제의 울타리가 쳐져야지만 새로운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에 이용자 보호 중심으로 된 규제 체계를 넘어서 사업자와 시장, 인프라를 종합하는 입법 마련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종합하면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블록체인 산업 자체의 육성 그리고 이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의 발행 그리고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른바 이제
소위 말하는 토큰 이코노미가 좀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 주안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는 이제 연내 입법안 마련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아까 이제 이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줬다시피 뭐 주요 내용은 저희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요. 뭐 사업자 분류를 세분한다든지 발행 및 거래 규제를 마련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려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점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를 몇 가지 포인트만 조금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2단계법 입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는 시장 구조와 인프라 측면을 어떻게 가져갈까의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요국의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보면 이제 기관 투자자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고요. 단순한 어떤 바이 앤 홀드를 넘어서 다양한 연계 서비스가 점차 출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비즈니스가 굉장히 두터워지고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확장성의 저변에는 저희가 판단컨대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수탁 인프라가 좀 뒷받침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상자산이 눈에 안 보이니까요. 뭐 전자적 증표다 보니까 해킹 같은 침해 사고에 대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우리나라는 개인과 가상자산 거래소 중심의 시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독립적인 커스터디 인프라가 아직 정착이 원활히 되지 못한 상황이고 2단계 입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커스터디 인프라를 어떻게 육성하고 또 어떤 식으로 기존의 비즈니스와 접목하는 방안이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얘기인데 현재 이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근거 마련 식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정책적으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기존에 국내 유통 중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 중에 하나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자국 국민 보호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감독 장치를 강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국내 유통 중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규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같이 강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간략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신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기본법 내용이 뭐 단순히 그 언론에 알려진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규율을 위해서도 하여튼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토큰 이코노미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다들 굉장히 제가 사실 5분이라고 말씀드린 게 5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7분 정도 하시겠지 하고서 5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5분씩 말씀을 하셔가지고 질문을 받을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 전 사실 계속 뭐를 채택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일단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분리과세 필요성에 대한 어떤 정책 당국의 어떤 입장과 그다음 분리과세가 된다면 어떤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고당에서 그 논의가 된 걸 보면 그 배당 소득 분리 과세의 이 최고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이 세제 당국과 이 당에서 논의가 됐다라고 발표가 됐었고요. 이제 그게 세부적인 세율은 국회에서 이제 소위 과정에서 논의를 더 하겠다라고 제가 발표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의미가 있는 이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물론 이 과세 측면에서는 응능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칙을 고려하겠지만 이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양도세와 이 대주주의 이 종소세, 종합소득세율의 차가 발생을 하면 이 배당보다는 이 양도를 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하면서 그 세율을 낮춰서
그 대주주의 이 주식을 팔 때에 양도세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면 그 의사결정 체계가 바뀌지 않겠냐라는 기대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좀 더 배당을 선택할 유인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최소한 그 배당을 받을 때까지는 또 보유를 하실 거니까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 일부께서는 또 사고 팔고 하면서 단타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좀 주제를 바꿔서 가상자산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아시다시피 금가 분리 원칙으로 인해서 금융사는 가상자산 산업에 이제 진출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랑 두나무 합병도 있고 한데 이런 금가 분리 완화에 대한 혹시 금융위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금가분리 완화라는 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예전에 2017년 당시에 그때 아마 가상자산 투기 열풍이 불어서 기관이나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그런 가상자산 업을 영위하는 거를 조금은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나온 이제 행정지도들 중에서 얼마 전에 아마 올해 초에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법인의 시장 참여에 대해서 이제 단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법 집행 기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을 해준 바 있고요. 이 금가분리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행정 지도로 형태로 돼 있는데 해외의 여러 사례라든지 또 그 금융회사들이 최근에 보면 일부 가상자산업에 진출하는 그런 미국 같은데 보면요, 특히 이제 수탁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 진출 움직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글로벌 사례 그리고 우리 금융회사의 어떤 건전성에 미친 영향 같은 걸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요. 예,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정부안 그 세법 개정안 나간 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은 들어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 4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 주식시장이 뜨거우니까 그러면 주식시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합쳐서 그냥 근데 이걸 어떤 분께 여쭤야 될지 지금 좀 애매하기는 한데 하여튼 신용이용자 잔고가 10월 말 기준 15.8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년 주식시장 전망에서 신용이용자 잔고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시장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냐는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JP모건에서 코스피가 4천을 넘어 5천을 전망했는데 내년도 술출 전망은 올해 대비 둔화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활황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글쎄요, 김학균 센터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예.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 신용융자 잔고는 이제 늘어납니다. 한 주를 빌려서 사게 되도록.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율로 보는 게 좀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5조 원의 신용 잔고 때문에 뭐 아주 결정적으로 뭐 균열이 나타나거나 이러진 않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뭐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강세장에서도 늘 진폭이 있고 그걸 알기가 힘든데 이제 레버리지를 통해서 주식을 사게 되면은 스쳐 지나가는 조정에서 자기 포지션이 청산되니까 뭐 그거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늘어난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시총 대비 신용 잔고 비율은 사상 최고치와는 좀 괴리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수출이나 이런 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글로벌하게 보면 저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뭐 경제가 그렇게 활력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나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 경제도 어렵지만 독일,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한국보다 뭐 더 나아 보이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 주가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으니까 이제 글로벌하게 저금리라든가 이런 환경이 자산 시장을 통해서 좀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출 동향 이런 거보다는 뭐 글로벌하게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고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또 얼마나 낮춰줄 거냐 이런 것들이 자산 시장에는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또 정부에서도 입장이 있을 것 같아 갖고 고용호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용거래융자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리스크 관리,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그 당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도 김학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총 대비 그리고 시총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주식 시장의 크기죠. 그리고 전체 발행 주식 수 대비 신용융자로 산 게 얼마냐. 그리고 투자 대기 자금, 예탁금 대비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 지난 10월 중순에도 이 거래소 금투협과 협의를 해서 사실 이 투자자에게 신용거래 융자의 위험성에 대해 주의 환기를 했고 이 증권사에게도 위험 관리를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거래 융자에 대해서는 규제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체 증권사별 한도가 있고 그리고 또 증권사 자체적으로 투자자별 그리고 투자하는 주식별 한도 금액이나 보증금률이나 담보 비율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저희가 시장을 잘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보미 실장도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잠시만요. 저도 신용융자를 이제 레벨을 질문을 하셨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신용융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레벨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에 신용융자가 있나 이렇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2021년에 전체 시장 지금 뭐 유가증권 시장 측면에서는 최고치지만 사실 전체 코스닥까지 합치면 2021년에 신용융자가 최고치였는데요. 그때는 조금 더 이제 다양한 뭐 섹터에 그리고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에 이렇게 좀 흩어져서 신용융자가 있었다면 이제 이번에는 좀 특정 섹터에 이제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이제 섹터의 중심적으로 이제 신용융자가 있어서 이제 이 질문에 뭐 저의 답변을 드린다면 이게 뭐 시스템 위기가 날 만큼의 레벨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섹터에 얼마나 집중돼서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러면 그 섹터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반대 매매가 일어나서 가격 하락이 그 섹터가 중심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매크로한 레벨보다는 조금 더 마이크로한 레벨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질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하여튼 뭐 답변을 할 분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은 좀 답변을 하기가 너무 곤란하다고 싶은 질문들은 제가 질문을 드리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